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50억이라니요? 새 아들과 새 며느리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유산이라고 해봐야 허름한 임대 아파트 보증금 2천만 원이 전부일 거라 예상했던 그들 앞에 펼쳐진 서류에는 상상도 못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50억? 그리고 그 옆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선명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73세 노인 김복순 여사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3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년 전 늦가을 김복순 여사는 남편 박종태의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정사진 속에서 남편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은 나중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켜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 종태는 중견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진 것은 10년 전 사업을 접고 은퇴한 평범한 노인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사업 정리 후 남편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아내 명의로 조용히 이전해 두었습니다. 세금도 정당하게 납부했고 법적으로 완벽한 자산이었습니다. 50억이 넘는 재산이 복순 여사 이름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만 자녀들에게는 단 한마디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정리하고 남은 것 없다.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새 아들과 새 며느리가 상주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복순 여사의 눈에는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미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례 비용 저희가 나눠야 하나요? 남편 영정 앞에서 재산 이야기부터 꺼내는 며느리를 보며 복순 여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걱정 마라. 장례 비용은 내가 낼 수 있어. 재산은 거의 없다. 작은 아파트 보증금이 전부야. 오미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실망인지 안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안도였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는 것은 책임질 빚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미라는 노골적으로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한수진도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옆에 잠시 앉더니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보증금이라도 있으시니 다행이네요. 힘내세요. 보증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라니. 복순 여사는 그 말의 속뜻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장 자신들에게 손 벌리지는 않겠구나 하는 안도였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끝으로 남편 정민 곁으로 돌아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셋째 며느리 하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손으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한참 후에야 하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앞으로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복순 여사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재산 이야기도 장례 비용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복순 여사는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행선지는 외곽 지역의 허름한 20평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낡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순 여사는 인근에 12억짜리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가장 낡고 좁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텅 빈 방에 앉았을 때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종태는 병상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없으면 애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야.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야. 시간을 두고 지켜봐. 누가 진짜 가족인지. 복순 여사는 남편의 유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3년. 3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데 3년이면 넉넉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문구점에서 두꺼운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누가 연락하는지, 누가 찾아오는지,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두 기록할 작정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첫 달이 지났습니다. 복순 여사의 일기장에는 쓸쓸한 기록만 남았습니다. 첫째 아들 정수 부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정민 부부는 추석에 형식적인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실상은 의무를 다했다는 면피용 전화였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 정우의 아내 하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허름한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항상 시장에서 산 반찬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시어머니의 빨래를 해드리고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을 지어드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소한 체구에 수수한 옷차림,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며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꾸리는 며느리였습니다. 하늘아, 내 어머니, 넌 왜 이렇게 자주 오니? 바쁠 텐데. 하늘이 국자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 보면 그냥 못 지나치겠어요. 복순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며느리는 진심이구나.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산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 된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돌아간 후 복순 여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사온 반찬, 함께 나눈 이야기, 며느리의 따뜻한 눈빛까지. 같은 시각 첫째 아들 정수의 집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가난하신 줄 몰랐네. 앞으로 명절에도 안 가도 되겠다. 갈 때마다 우리가 용돈 드려야 할 판이잖아.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물론 이 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없는 시어머니에게 올 며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인심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기 전 복순 여사는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3년. 끝까지 지켜보자. 복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이 기록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하늘이라는 며느리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직 세상에 진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복순 여사의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기록의 대부분은 셋째 며느리 하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방문, 함께 본 시장, 나눈 이야기들.
반면 첫째와 둘째 며느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록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복순 여사의 무릎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순 여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시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첫째 며느리 오미란에게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오미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되니? 오미란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수 씨가 승진 심사 기간이라 바빠요. 제가 집안일 다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병원은 택시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순 여사는 잠시 수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택시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택시 타고 혼자 가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전화는 둘째 며느리 수진에게 걸었습니다. 수진은 바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가게가 점심시간이라 너무 바빠요. 오후에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순 여사는 오후 내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수진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전화하겠다던 약속은 공허한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셋째 며느리 하늘에게 걸었습니다. 하늘은 한 번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복순 여사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하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많이 아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하늘이 도착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급하게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택시에 태우고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병행하면 호전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수납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진료비는 35만 원이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지갑을 꺼내려는데 하늘이 먼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낼게요. 복순 여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내 돈으로 내면 어떡하니? 내가 낼 수 있어. 하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가족인데요. 제가 당연히 해야죠. 나중에 갚으실 것도 없어요. 하늘의 카드가 결제되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200만 원이 채 안 될 것입니다. 그 돈에서 35만 원을 선뜻 내는 며느리. 반면 대기업 부장의 아내인 첫째 며느리는 택시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집에 돌아가 남편 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서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아, 형님들은 뭐하고 너만 맨날 뛰어다니는 거야? 오늘도 어린이집 휴가 냈다며?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떡해. 형님들은 바쁘시대.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내가 냈다며? 35만 원이면 우리한테 큰돈이야. 하늘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아프신데 돈 계산부터 해? 그건 아니지.
형님들이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지. 정우는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옳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픈데 돈 계산부터 하는 건 자식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커졌습니다. 왜 맨날 셋째인 자신들만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복순 여사는 이 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보름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미란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의아했습니다. 1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미란의 손에는 고급 영양제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백화점 포장지에 쌓인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오미란이 영양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건강 챙기셔야죠. 이거 관절에 좋은 거예요. 복순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 전화에서는 택시 타고 병원 가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영양제를 들고 오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맙다. 일부러 왔니? 오미란이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낡은 아파트를 훑어보는 눈빛에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나저나 혹시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이나 적금 같은 거 없으세요? 정수가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대요. 혹시 찾아보시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복순 여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왔구나. 영양제는 미끼였고 진짜 목적은 시아버지의 숨은 재산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1년간 연락도 없다가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입니다. 복순 여사는 일부러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없다. 아버지가 사업 정리하면서 다 써버렸어. 남은 보험도 없고 적금도 없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모르겠니? 있었으면 이러겠니? 오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오미란은 영양제를 두고 10분 만에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복순 여사는 영양제 박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장은 화려했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이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미련 없이 떠나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씁쓸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하늘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에서 산 반찬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복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하늘아,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니? 솔직히 말해봐. 다른 며느리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데. 하늘이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6살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복순 여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25살 때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때 진짜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보면 그때 할머니 생각이 나요. 혼자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요.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제가 더 잘해드렸을 텐데 그때는 어려서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라도 잘해드리고 싶어요.
혼자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복순 여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며느리는 자신의 외로웠던 과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유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6살 때 부모님을 여의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돌아간 후 복순 여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오미란의 방문과 그 목적, 하늘의 고백과 진심,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각, 오미란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한테 진짜 돈이 없대. 보험도 없고 적금도 없대. 완전 쓸모없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바쁜데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어요. 앞으로 명절에도 안 가도 되겠다. 그러게. 셋째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두 며느리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들에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미란 탈락. 수진 탈락. 하늘이만 남았다. 그런데 이 아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복순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복순 여사의 일기장은 이제 절반 이상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기록은 빼곡했고 첫째와 둘째 며느리에 대한 기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순 여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초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복순 여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늘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찾아오는 셋째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늘은 부엌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 한쪽이 축 처져 있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랐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진단명은 뇌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았지만 빠른 조치 덕분에 큰 손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빨리 발견하셔서 다행입니다. 30분만 늦었어도 반신마비가 올 수 있었어요. 하늘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만약 토요일이 아니었다면, 만약 자신이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2주간의 입원과 재활 치료가 예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중환자실 비용,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를 합치면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늘은 형제들에게 연락해 비용 분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이니 셋이서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형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 병원비가 800만 원이 나왔어요. 셋이서 나누면 한 260만 원씩인데 분담하시죠. 정수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효도하고 싶으면 해. 나는 내 가정 챙기기도 바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병원비 나누는 것조차 거부하다니. 형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260만 원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형수 오미란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을 걸어도 신호만 울렸습니다. 4번째에는 통화 중 거부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형 정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정민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미안한데 지금 가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다음 달에 좀 나아지면 그때 보탤게. 그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결국 800만 원은 모두 하늘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3년간 모은 적금 500만 원을 해약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대출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정우에게도 적금을 깼다는 사실만 말했지 대출까지 받았다는 것은 숨겼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하늘은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밤에는 보호자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복순 여사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간호사의 무심한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순 여사가 잠에서 깼을 때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옆 침대를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정말 효녀시네요. 자기 적금 깨서 병원비 내시고 매일 밤 여기서 주무시더라고요. 저런 며느리 두신 어머니는 복 받으신 거예요. 복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적금을 깼다고? 간호사는 이미 병실을 나간 후였습니다. 그날 밤 복순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잠든 하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함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볼이 홀쭉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며느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적금을 깨게 만들고 대출까지 받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처음으로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 시험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당장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늘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복순 여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1년만 더 지켜보자. 2주 후 퇴원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다시 허름한 임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혼자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하늘은 퇴원 후에도 매주 찾아와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오미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미란은 남편 정수를 통해 정우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정수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형이 한마디 해야겠다. 내 와이프가 어머니한테 돈 쓰는 거 좋은데 나중에 유산 나눌 때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자기가 병원비 다 냈으니까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미리 확실히 해둬야 해. 나중에 분쟁 생기면 가족 다 망가져. 내 와이프한테 잘 말해. 전화를 끊은 정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형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빠듯한 살림이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이 적금을 깬 후 생활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형님들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도 우리 살림 챙겨야지. 어머니 병원비로 적금까지 깼잖아. 앞으로는 좀 생각해서 해.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돈 얘기부터 해? 형님들은 한 푼도 안 내고 나보고 생각하라고?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유산 문제도 있잖아. 나중에 내가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 형님들이랑 싸우게 되는 거야.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산? 어머니한테 재산이 어디 있어? 보증금 2천만 원이 전부라며. 그걸 나눠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형에게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어머니 모시는 거 아니야. 형님들은 한 번도 안 오잖아. 전화도 안 하잖아. 나라도 해야 하니까 하는 건데 왜 다들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정우는 우는 아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에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대화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오미라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셋째네 부부 사이에 금가게 만들었어. 저 둘 싸우면 셋째 며느리도 지쳐서 시어머니한테 손 떼겠지.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 시어머니 이제 거동도 불편하신데 어떡해요? 셋째 며느리가 손 떼면 누가 돌봐요? 오미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보내야지. 저렇게 두면 우리한테 계속 부담 전가할 거야. 미리 알아봐도.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늘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1년만 더 버티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2년 반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복순 여사의 삶에도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순 여사가 문을 열자 뜻밖의 방문객이 서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미란과 둘째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오는 것은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오미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준비해온 표정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두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오미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와 시설 안내문이었습니다. 복순 여사의 눈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이에요. 24시간 간호 서비스 있고 의료진도 상주해요. 비용도 셋이서 나누면 부담 안 돼요.
복순 여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저렴한 등급의 요양원이었습니다. 6인실에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설은 낡고 어두웠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버리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뇌경색도 한번 오셨고요. 여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복순 여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며느리들이 요양원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저렴한 곳으로.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복순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간다. 난 내 집에서 죽을 거야. 요양원은 절대 안 가. 오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꿔 다시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늘이한테만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애도 지쳐요. 여기 가시면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니까 더 좋으실 거예요. 복순 여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늘이한테 맡긴 적 없다. 그 애가 자발적으로 온 거지. 너희는 2년 반 동안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니? 전화 한 통이라도 한 적 있어? 오미란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순 여사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재산 없다고 하니까 안도하던 표정 내가 다 봤어. 그 후로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요양원? 나 보내놓고 편하게 살려고? 오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서류를 챙겨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오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오미라는 복순 여사의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집에 사시는 분의 큰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혼자 생활이 어려워요. 혹시 계약 만료되면 연장 안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다른 곳으로 모실 예정이거든요. 집주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계약을 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미라는 집요했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집주인 분께도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독사라도 하시면 그 집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을 소개받았습니다. 돈을 주면 원하는 진단서를 써주는 의사였습니다. 오미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한 뒤 자신이 법적 후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이라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정신과 의사 한 명 섭외했어. 시어머니 치매 의심 소견서 써줄 수 있대. 그거면 후견인 신청 가능해.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 그거 걸리면 어떡해요? 불법 아니에요? 오미란이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뭘 어떡해? 시어머니가 뭘 할 수 있어?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노인이잖아. 누가 막아? 그 전화 내용을 누군가 듣고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인우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인이 된 종태 회장의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복순 여사의 진짜 재산 상황을 아는 유일한 외부인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시험을 시작할 때
최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동향을 조용히 파악해달라고. 최 변호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한 것도 정신과 의사에게 접촉한 것도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복순 여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큰 며느리가 치매 후견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까지 섭외했더군요. 이건 명백한 범죄 시도입니다. 복순 여사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돈을 빼앗으려고.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복순 여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한편 하늘의 상황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오미라는 직접 나서지 않고 남편 정수를 통해 정우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정수는 동생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내 와이프가 시어머니한테 올인하다가 니네 가정 망가지면 어쩌려고? 지금 봐라. 살림은 팍팍해지고 너희 둘 사이도 안 좋아졌잖아.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정우는 형의 말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반복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살림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었고 아내와 자주 다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보자. 서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하늘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떨어져 지내자. 그것은 이혼의 전 단계였습니다. 2년 반을 버텨왔는데 이제 가정마저 무너지는 것일까요? 오빠, 내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 돌보는 게 잘못이야?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아니야. 그냥 지금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너도 생각 좀 해봐. 그날 밤 하늘은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과의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늘은 평소처럼 시어머니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시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앞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까지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늘은 시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적금을 깬 것도 대출을 받은 것도 매주 찾아간 것도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자신을 의심하고 남편마저 떠나려 하는 걸까요? 하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오미라는 수진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셋째 부부 갈라놓았고 시어머니 후견인 계획도 순조로워.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다 끝나.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보증금 우리가 관리하면 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근데 셋째 며느리가 불쌍하기도 하네요. 오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쌍하긴. 제가 바보같이 효도한다고 설치니까 우리만 나빠 보이잖아. 없어져야 편해. 두 며느리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에게 시어머니는 처리해야 할 짐이었고 셋째 며느리는 제거해야 할 눈엣가시였습니다.
복순 여사는 최 변호사에게서 모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미란의 치매 후견인 계획, 집주인 협박, 그리고 하늘과 정우의 별거 소식까지. 복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착한 아이가 자신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순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는 것을. 반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일주일간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친구 집 작은 방에서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의 별거, 바닥난 통장, 갚아야 할 대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 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별거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하늘은 매일 시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밥은 드시는지, 약은 제때 드시는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늘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시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복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며느리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관에 서서 펑펑 울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며느리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하늘은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복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정될 때까지. 한참 후에야 하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우 오빠랑 별거예요. 일주일 됐어요. 복순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느리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늘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못 버려요.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힘드실까봐 일주일간 못 왔어요. 근데 안 오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니 밥은 드시는지, 약은 드시는지. 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면목이 없어요. 복순 여사의 귀가 번뜩였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는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따라 그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내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하늘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러셨어요.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누가 어려울 때 못 본 척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가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가진 것 없으셨는데도 어려운 사람 보면 꼭 도와주셨어요. 복순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 어려울 때 못 본 척하면 안 된다. 40년 전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내 할머니 성함이 뭐니? 하늘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외할머니요? 강순덕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복순 여사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강순덕? 40년간 찾아 헤맸던 이름이었습니다. 평생 갚지 못한 은혜의 주인이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복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이야. 내 시아버지가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어.
그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다. 셋째 정우가 뱃속에 있을 때 사업이 부도 직전까지 갔어.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쓰러지게 된 거야. 하늘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릴 곳이 없었어. 은행도 안 되고 친척도 안 되고 당장 다음날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지. 아이 셋을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날 나는 시장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복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한 분이 다가오셨어. 처음 보는 분이었어. 할머니 뻘 되는 분이셨는데 내가 우는 걸 보고 말을 걸어주시더라. 사정을 물으셔서 다 털어놓았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돈을 꺼내시더라. 200만 원이었어. 그 시절엔 어마어마한 돈이었지. 그걸 처음 보는 사람한테 빌려주신 거야.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갚냐고 연락처를 달라고 했더니 종이에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가셨어. 나중에 여유되면 갚으라고. 안 갚아도 된다고.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면 된다고 하시더라.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은 할머니가 평생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위기를 넘겼어. 사업이 다시 일어났고 지금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지. 1년 후에 갚으려고 전화했더니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더라. 이사를 가신 거야. 그 후로 평생 찾았어. 어디 사시는지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한 게 내 평생의 한이었어. 복순 여사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 성함이 강순덕 여사야. 내 평생의 은인이야.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우리 할머니 이름이에요. 강순덕.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복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의 양손을 감쌌습니다. 너 혹시 할머니 사진 있니? 보여줄 수 있어? 하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뒤져 할머니 사진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늘이 화면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울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맞아. 이분이야. 내 은인이 맞아. 두 사람은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40년간 품어왔던 감사와 미안함을 쏟아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하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그 돈 이야기 하신 적 있어요. 아주 옛날에 젊은 부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꼭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어려운 사람 보면 못 본 척 못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복순 여사가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거구나. 할머니 뜻을 이어받아서.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요. 할머니 은혜 같은 거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외로워 보이시니까 온 거예요. 복순 여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3년간 자신을 돌봤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은혜를 갚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복순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은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숨겨온 것이 있어. 다 말해줄게. 복순 여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50억이 넘는 숨겨진 재산, 3년간의 시험, 며느리들의 행태를 기록한 일기장, 그리고 오미란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후견인이 되려는 계획까지. 하늘은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순 여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요? 멀쩡한 분을요? 그게 사람이에요? 복순 여사가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참자. 때가 되면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내 할머니께 받은 은혜도, 너한테 받은 사랑도.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의를 읽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미라는 정신과 의사와 만나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치매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 여사는 오래된 상자에서 빛바랜 종이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강순덕 여사가 적어준 메모였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사세요. 복순 여사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순덕 여사님,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외손녀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된 후 복순 여사와 하늘은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미란의 치매 후견인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정우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망설였습니다. 형들에게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응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별거한 지 2주 만이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50억이 넘는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것, 3년간의 가난한 생활이 자녀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자신의 외할머니가 40년 전 시어머니의 은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형수들이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후견인이 되려 한다는 것까지. 정우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50억? 어머니가? 그게 말이 돼?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못 믿었어. 근데 사실이야. 최인호 변호사님이 다 알고 계셔. 아버지 친구분이시래. 정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늘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들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정신과 의사까지 섭외했대. 후견인 되면 어머니 재산 다 관리할 수 있으니까. 보증금 2천만 원이라도 빼먹으려고. 정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수님들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증거도 있어. 최 변호사님이 다 모아두셨대. 녹취록이랑 문자 기록까지. 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들의 말만 듣고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내가 3년간 어머니를 돌본 것은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유산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산을 노린 것은 형수들이었습니다. 정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잘못했어. 형들 말만 듣고 너를 의심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했어.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내가 어머니 편에 설게. 형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어머니랑 너 지키는 게 내 할 일이야.
부부는 화해했습니다. 2주간의 냉전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순 여사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3년간 제대로 찾아뵙지도 않았고 병원비도 아내에게 떠넘겼습니다. 형들 말에 휘둘려 아내와 별것까지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복순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를 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입니다. 복순 여사는 한참 동안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간의 기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연락 한 번 없던 아들, 병원비 한 푼 안 낸 아들. 그러나 그는 형들처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에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복순 여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선택을 했으니까.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격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반격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복순 여사는 최인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유언 내용을 확정하셨습니까? 복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50억이 넘는 자산의 대부분을 셋째 며느리 이하늘과 그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정수와 둘째 아들 정민에게는 각각 1,000만 원만 남겼습니다. 셋째 아들 정우에게는 5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부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미란과 둘째 며느리 한수진은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 최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작성해도 되겠습니까? 장남과 차남에게 1,000만 원씩은 적은 금액입니다. 복순 여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아까워요. 3년간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어머니 병원비 한 푼 안 낸 아들들이에요.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동시에 오미란과 수진의 행위에 대한 증거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수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오미란이 집주인에게 연락한 녹취록, 정신과 의사와의 통화 기록, 치매 후견인 계획을 논의한 두 며느리의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순 여사는 가족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반드시 참석해 주세요. 오미라는 초대장을 받고 비웃었습니다. 남편 정수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호텔 연회장을? 돈도 없으면서 무슨 쇼를 하려는 거지? 셋째 며느리가 또 빚내서 하는 거겠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3년간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다니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미라는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이거 뭐예요?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호텔에서 가족 모임을 하신대요? 오미란이 대답했습니다. 몰라. 가보면 알겠지. 아마 셋째 며느리가 뭔가 꾸민 것 같아. 가서 확인하자. 수진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언니, 우리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시면 어떡해요? 오미란이 짜증을 냈습니다. 뭘 알아? 그냥 늙은 노인이야. 아무것도 모르셔. 겁먹지 마. 우리가 한 거 들킬 리 없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오미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매 후견인 계획을 위해 섭외했던 정신과 의사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오미란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다음 주에 시어머니를 데리고 오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다니.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실 그 의사에게는 경고가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 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겁을 먹었습니다. 돈 몇 푼에 의사 면허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미란과의 연락을 끊고 모른 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미란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족 모임 전날 밤 복순 여사는 준비한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유언장, 재산 목록, 증거 자료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늘과 정우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 공개하실 거예요? 복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복순 여사는 초대장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3년간의 시험이 끝나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복순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마지막 막이 올라간다. 단단히 준비해라, 며느리들아. 가족 모임 당일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 연회장에 새 아들 부부가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정수 부부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오미라는 연회장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곳을 예약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미란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누가 이 돈 낸 거야? 셋째 며느리가 또 빚낸 거겠지. 시어머니 앞에서 폼 잡으려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의아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정민 부부도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연회장을 둘러보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라면 이런 곳에서 가족 모임을 열 이유가 없었습니다. 셋째 정우 부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미란이 하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기 내가 예약한 거야? 돈은 어디서 났어?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예약하셨어요. 오미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곳을 예약할 돈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복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3년간 봐왔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구부정한 자세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발, 품격 있는 비취색 한복,
곧게 편 허리와 당당한 걸음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재벌가의 안주인처럼 보였습니다. 복순 여사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인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미란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복순 여사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회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복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유를 말해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3년 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결심했다. 재산 없는 늙은이를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3년을 기한으로 정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다. 오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시험이요? 복순 여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 말 끝날 때까지 입 닫아라. 오미란은 움찔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위압감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복순 여사가 최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순 여사명의 재산 목록입니다. 해외 금융자산 18억 원, 국내 부동산 사건 합계 22억 원, 기타 현금 및 채권 10억 원, 총 50억 원 상당의 자산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정수와 정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오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사업 정리하면서 재산 다 없어졌다면서요? 복순 여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명의로 옮긴 거지. 너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해둔 일이야. 세금도 다 냈고 법적으로 완벽한 자산이야. 오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3년간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50억 원의 자산가였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동안 기록했다. 누가 나를 찾아왔는지, 누가 전화했는지,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두 적어두었다. 그녀가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3년간 4번 왔다. 그중 3번은 돈 얘기하러 온 거였지. 아버지 보험 없느냐, 적금 없느냐. 마지막 한 번은 요양원 서류 들고 왔고 오미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3년간 3번 왔다. 전화는 명절에 한 번씩, 문자는 없었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대로 셋째 며느리 하늘이는 매주 토요일 빠짐없이 찾아왔다. 내가 쓰러졌을 때 병원비 800만 원을 자기 적금 깨서 냈어. 대출까지 받았더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복순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동안 뭘 했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계약 연장 못하게 하려 했고 심지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잖아. 오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지 절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복순 여사가 최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오미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정신과 의사 1명 섭외했어. 시어머니 치매 의심 소견서 써줄 수 있대. 그거면 후견인 신청 가능해.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거 걸리면 어떡해요? 다시 오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뭘 어떡해. 시어머니가 뭘 할 수 있어? 증거도 없고
돈도 없는 노인이잖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미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증거로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저는 언니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잘못 없어요. 언니가 다 계획한 거라고요. 오미란이 수진을 쏘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먼저 요양원 알아보자고 한 거잖아.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거짓말. 언니가 주도한 거지.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요. 두 며느리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시어머니를 속이려 했던 공범이 서로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복순 여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기 좋구나. 나를 속이려고 할 때는 그렇게 뭉치더니 이제 와서 서로 책임 떠넘기니. 오미란이 복순 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가 실수한 건 맞지만 3년간 속이신 어머니도 잘못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재산이 있다고 하셨으면 저희도 이러지 않았어요. 복순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속였다고? 나는 가난한 척한 것뿐이야. 진짜로 해를 끼친 적 없어. 그런데 너희는 뭘 했니? 복순 여사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너희는 진짜로 나를 버렸어. 진짜로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고, 진짜로 집에서 쫓아내려 했고, 진짜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 그게 같은 거니? 오미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순 여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회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와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내가 저지른 일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순 여사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다. 3년간 누가 진짜 가족이었는지 오늘 결판을 내마. 연회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순 여사의 선언 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최인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봉인을 뜯고 문서를 펼쳤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본 유언장에 따라 김복순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상속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아들 박정수에게 1,000만 원, 둘째 아들 박정민에게 1,000만 원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50억 원의 재산 중 각각 1,000만 원. 오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단 첫째 며느리 오미란과 둘째 며느리 한수진은 어떠한 재산 상속에서도 배제됩니다. 본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들의 위법 행위에 관한 모든 증거가 관계기관과 언론에 공개될 것입니다. 오미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50억인데 1,000만 원이요? 이게 공평해요? 복순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000만 원도 아까워. 그건 내 아들들한테 주는 거지. 너희한테 주는 게 아니야. 정수가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나머지 재산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최 변호사가 유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아들 박정우에게 5억 원을 유산으로 남기며 나머지 모든 재산은 셋째 며느리 이한일과 그녀의 자녀에게 상속합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오미란과 수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하늘은
40년 전 본인에게 생명과 같은 은혜를 베푼 고 강순덕 여사의 외손녀이며 3년간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본인을 돌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상속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자 진심에 대한 보상입니다. 오미란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무슨 40년 전 은혜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런 걸로 50억을 줘요? 셋째 며느리가 처음부터 노린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하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미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어머니의 은인인 줄 몰랐어요. 한 달 전에 처음 알았어요. 3년 동안 저는 그냥 시어머니니까 모셨어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워 보이시니까 찾아간 거예요. 오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3년간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님은 3년 동안 어머니한테 뭘 했어요? 1년에 한 번 와서 돈 얘기하고 요양원 보내려 하고 집에서 쫓아내려 하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게 며느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오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하늘이 끊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어머니 모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형님은 어머니가 부자인 줄 알았으면 잘 모셨을 거예요? 아니요. 아마 더 심하게 굴었겠죠. 돈 뜯어내려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미라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간 무시했던 셋째 며느리에게 정면으로 반박당한 것입니다. 복순 여사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말했다, 하늘아. 오미란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복순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 이혼당하면 갈 곳이 없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복순 여사가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3년 전에 내가 아팠을 때 넌 뭐라고 했지? 택시 타고 병원 가라고 했잖아. 병원비 한 푼 안 냈잖아. 그때 내가 한 번이라도 와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오미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언니한테 끌려다닌 거예요. 저 혼자서는 절대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요. 오미란이 수진을 쏘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사실이잖아. 치매 후견인 계획도 언니가 다 세운 거지. 나는 반대했어. 오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내가 먼저 요양원 알아보자고 했잖아. 보증금 빼서 나누자고 한 것도 너야. 두 며느리가 연회장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공범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추악한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가 시어머니 보증금 빼서 반반 나누자고 했잖아. 너도 동의했잖아. 문자 기록 있어. 나는 반대했어. 언니가 협박한 거야. 복순 여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심함과 씁쓸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 둘 다 똑같아. 누가 더 나쁜지 따지지 마라. 50보백보야. 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미란 씨와 한수진 씨의 행위에 관한 모든 증거는 이미 여러 곳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형태로든 복순 여사님이나 이하늘 씨에게 해를 끼치려 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과 언론에 자료가 전달될 것입니다. 오미란과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발악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순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모든 가족을 훑었습니다. 3년 동안 배운 게 있다. 피는 가족을 만들지 않아. 마음이 가족을 만들어. 그녀가 하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늘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40년 전 내 할머니가 나를 살렸어. 시장 골목에서 울고 있는 나한테 전 재산을 빌려주셨지. 그 돈으로 사업이 다시 일어났고 지금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어. 그리고 40년 후 내가 다시 나를 살렸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복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하늘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재산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 진심이에요. 복순 여사가 하늘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야. 내 할머니께 받은 은혜, 너한테 갚는 거다. 받아라. 정우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곁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엔 흔들렸습니다. 형들 말에 넘어가서 하늘이 의심하고 별것까지 했습니다. 불효자입니다.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끝까지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복순 여사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바로 잡았으니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돌아오는 거야. 연회장을 나서려는 순간 첫째 아들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복순 여사가 돌아보았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 말만 듣고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압니다.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은 드리고 싶습니다. 복순 여사가 한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정수야, 나는 내가 미웠던 게 아니야. 내가 실망스러웠던 거지. 내 아버지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됐니?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오미란이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입 닫아. 다 당신 때문이야. 오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복순 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수야, 1,000만 원 받아라. 그리고 내 인생 다시 생각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그녀는 하늘과 정우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오미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오미란에게 소리 지르는 소리, 정민이 아내를 제지하는 소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나서자 늦은 오후 햇살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복순 여사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간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 여사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쏜다. 내 할머니 제사 때 같이 가자꾸나. 40년 만에 인사드려야지. 하늘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정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끝났어. 하늘이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오래오래 모시자.
세 사람이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회장 쪽에서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그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 걸어갈 길만 보였습니다. 복순 여사가 하늘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할머니가 그러셨대?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3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 말이 맞더라. 40년 걸렸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40년 전에 뿌린 선한 씨앗이 40년 후에 꽃을 피웠습니다. 3년간 뿌린 냉대는 3년 후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에 소중한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아울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소나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